새벽 3시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사진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은 사진, 그리고 사랑해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집 이름을 당신 앞으로 바꿔줄게. 아이들 생각해서 그냥 참고 살아줘. 몇 시간 전 남편이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그냥 참고 살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25살의 저는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함조차 사치라고 여겨질 만큼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월급날이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한숨을 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그는 저보다 3살 많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는 계속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고 제가 어색해하는 것도 이해한다는 듯 웃어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자리 처음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어느새 매일 퇴근 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나를 처음 온전히 받아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움츠러들어 있던 어깨가 펴지고 말수가 적었던 제가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대학 시절의 실수담, 심지어 사소한 회사 동료들과의 갈등까지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재미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나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 착한 아이라는 말만 들어왔던 저에게 재미있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진실한 사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이 이렇게 큰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교제 2년째 되던 어느 봄날 그 사람은 저를 처음 만났던 커피숍으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하며 그는 말했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아,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냥 너만 있으면 돼. 그 말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너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말만 들어왔던 저에게 그 말은 마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행복했습니다. 크지 않은 결혼식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게 와서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신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주말에는 손을 잡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어떨까? 좋지. 너를 닮은 아이면 좋겠어. 남편을 닮아야 잘생겼을 텐데. 아니야, 엄마를 닮아야 착해. 그런 대화들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결혼 1년 후 정말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은 저를 안고 한참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등을 쓰다듬어 주고 새벽에 이상한 것이 먹고 싶다고 하면 나가서 사다 주었습니다. 태교 음악을 함께 들으며 아이의 이름을 짓고 작은 옷들을 사며 행복해 했습니다. 첫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 달래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아빠가 되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첫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둘째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몸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2번 겪으면서 체중은 늘고 늘 피곤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남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점점 나를 잃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아이들 때문에 취소되기 일쑤였고 취미나 관심사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들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일정에 맞춰 하루를 보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지 엄마, 동훈이 아내. 그렇게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엄마, 아내 그렇게 불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역할이고 제 삶의 의미라고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을 배웅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저를 사랑해준 남편과 제가 낳은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미세해서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살짝 가리는 것,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것, 가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요즘 회사 일이 많아? 제가 물어보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해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대화들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회사 일이 바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쁘다고 하면서도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은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 사람과 자주 만났습니다.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죠. 남편은 항상 그냥 친구야. 오래된 친구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순수한 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여자는 미혼이었습니다. 커리어 우먼이라고 불릴 만큼 일도 잘했고 항상 세련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면 아이들은 그녀를 예쁜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다 주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제 가슴에 작은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이모는 왜 결혼 안 해? 글쎄,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났나 봐. 그럼 이모가 우리 아빠랑 결혼하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천진무구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이모는 예쁘고 옷도 예쁘게 입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째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도 이모 같았으면 좋겠어. 이모는 아빠랑 얘기할 때 항상 웃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남편과 대화할 때 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 웃을 일이 없었다는 것을.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말입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통화할 때의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저와 대화할 때는 무뚝뚝하고 피곤한 목소리였는데 그 여자와는 밝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마치 연애할 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은하야? 응, 괜찮아. 지금 집에 있어. 그런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남편에게 지은이가 아니라 아내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저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되었을까요? 주말에 그 여자와 만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제안도 없었습니다. 은하가 좀 힘들어해서 만나서 얘기 좀 해줘야겠어. 그런 말을 하며 나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많은데 누가 저의 얘기를 들어주나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를 위로해주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불안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웃지 않았고 예전처럼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놀 때도 어딘가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채 샤워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답장이었습니다. 나도 즐거웠어. 항상 고마워. 그리고 역시 하트 이모티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동안 외면하려고 했던 것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할 때 핸드폰을 확인하고 가끔 지갑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늘 뭐 해? 보고 싶어.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알겠어, 기다리게. 그리고 만나는 장소들. 호텔 라운지,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저와는 절대 가지 않는 곳들이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보니 그런 곳에서 사용한 금액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들 중에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어깨를 기댄 사진, 그리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모랑 손잡고 있었어. 첫째 아이가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언제? 지난번에 마트에서. 저는 그날 몸살이 나서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여자와 만났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모한테 사랑해라고 말했어. 언제? 전화할 때 아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내가 들었어. 아이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아마도 저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확인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여자와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니 남편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그 여자의 계정을 확인해 보니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배경이 똑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라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빠와 엄마가 헤어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낯선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남편을 상상하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모든 증거를 식탁 위에 정리해서 올려두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문자 메시지 캡처, 카드 내역 명세서, 그리고 출력한 사진들까지.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 남편은 식탁 위의 증거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남편의 첫 마디였습니다.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라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니, 사실은 더 전부터 눈치챘어.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그 여자와?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6개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매일 남편을 위해 밥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남편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은 제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대신 이 집 이름을 당신 앞으로 바꿔줄게. 아이들 생각해서 그냥 참고 살아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자신의 불륜을 묵인하고 참고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 집 명의를 바꿔주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여자와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그 여자 사이에서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텅 빈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결혼할 때 남편이 했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을까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저를 사랑했던 그 사람과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과연 같은 사람일까요? 10년 전 저에게 프로포즈하며 너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그 사람. 제가 임신했을 때 기뻐서 저를 안고 한참을 돌았던 그 사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감동해서 울었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저에게 참고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사람.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희 마음속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부어오른 눈, 거칠어진 피부, 빠진 머리카락들. 언제부터 저는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10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던 그때의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해주었고 저 역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울 속에 저는 피곤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여자와 비교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항상 단정하고 우아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집안일을 하느라. 그런 일들에 파묻혀 사는 동안 저는 점점 저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저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런 명분으로 저 자신을 조금씩 포기해 왔습니다. 아침을 차리다가 첫째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 눈이 빨갛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하지만 아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거실에서 잤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빠가 감기 걸려서 엄마한테 옮길까봐 따로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괜찮아? 요즘 아빠가 우리랑 안 놀아줘.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아빠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이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해야 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과연 괜찮아질까요?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집을 제 이름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보상일까요? 아니면 달래기일까요? 집 명의를 바꾸면 저는 조금이라도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집이 제 이름이 되면 경제적으로는 좀 더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과 제가 살 곳은 확보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일까요? 집이 제 이름이 된다고 해서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까요?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저는 그냥 집의 관리인이 되는 것일까요? 남편은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저는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자는 뜻일까요? 그런 삶이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친한 언니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화를 냈습니다. 그 남자가 미쳤나? 바람 피우고 나서 집 준다고. 그게 해결책이야? 언니는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 남자와 평생을 버리지 마. 하지만 또 다른 친구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생각해봐. 요즘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그리고 남자들은 원래 그래. 조금 참으면 돌아올 거야. 정반대의 조언이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엄마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희 결혼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사위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혼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사는 것이 맞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후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1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니 지금 취업한다고 해도 예전 같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상황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매일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이 제게는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 매력, 자유로움. 그런 것들이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10년 동안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운 거?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낸 거? 그런 것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다시 웃으며 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요? 남편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은 감정일까요? 아니면 약속일까요? 감정이라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약속이라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변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파기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은 감정이 식어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고 상대방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남편을 진짜 사랑했던 것일까요? 10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한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는 그냥 역할을 수행했던 것일까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던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을 제 이름으로 바꾸고 남편의 불륜을 묵인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 밤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웃으며 밥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혼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은 각오하지만 최소한 제 자존감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테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어떤 선택이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 저를 위한 것일까요? 모든 생각의 끝에는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상처는 남을 것이고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잃었지만 대신 저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 속에 묻혀있던 지은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했던 것은 제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었기 때문일까요? 제가 저 자신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이상적인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이제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랑. 한 사람이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용기 있는 선택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저는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할까요? 여기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